당신들 지금 제정신이야? 왜 싹 다 한국 놈들 앞에 줄을 서고 있는 거냐고! 브뤼셀 나토 본부의 고요를 찢어발기는 비명이 복도 끝까지 퍼져나갑니다. 프랑스 외교관이 핏대를 세우며 회의장 문을 걷어차고 나오자 뒤따르던 독일 관료들의 안색은 시체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습니다. 한국사는 급이 낮다. 우리 무기를 써라며 오만방자하게 윽박지르던 강대국들의 터세가 단 한 방에 박살난 겁니다. 지금 회의장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유럽이 자랑하던 수십억짜리 장비들이 영하 40도 혹한 속에서 시커먼 연기만 내뿜는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그 순간 전 세계 국방 수장들은 깨달았습니다. 가짜 도덕에 가려진 유럽산의 처참한 민낯을 말이죠. 반면 그 지옥 같은 추위 속에서도 미친 듯이 포효하며 대지를 가르는 건 오직 메이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 장비뿐이었습니다. 30년 전 기술 한 조각 얻으려 머리를 조아리던 그 작은 나라가 이제는 유럽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버린 이 소름 끼치는 역전극. 대한민국이 50년간 칼을 갈며 준비해온 치밀한 복수의 설계도와 유럽의 콧대를 단숨에 분질러버린 그 충격적인 현장을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지금 그 문이 열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 찬란한 영광은 여러분의 공로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감동적인 사연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엔진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전 세계에 증명하는 이 걸음에 여러분의 힘이 절실합니다. 세계인의 가슴에 울림을 줄 오늘의 감동적인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그 서늘한 침묵과 오만한 공기. 저는 그 현장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로버트 앤더슨입니다. 전직 CIA 해외 산업 분석관으로 일하며 수십 년간 전 세계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 즉 안보의 이면과 산업의 심장부를 추적해온 사람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펜타곤에서 갓 들고 온 기밀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단 하나, 대한민국에 의한 안보 주도권의 전의를 가리키고 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외교관들은 한국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한국이 희생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무상으로 내놓아라. 탄소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당신들의 앞길을 막겠다는 식의 황당한 조건들을 들이밀며 말입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여전히 자신들이 만든 규칙 아래서 움직여야 하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리더들은 대놓고 유럽의 돈으로 한국 무기를 사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며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잘난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유럽 전역에서 들려오는 비명은 그들이 쌓아올린 가짜 도덕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유럽이 한국에게 요구했던 그 황당한 조건들의 밑바닥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은 한국에게 러시아와의 경제적 단절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겨울철 추위를 피하기 위해 뒤로는 러시아 가스 국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재생에너지를 100% 쓰지 않으면 수출기를 막겠다고 협박하면서 본인들은 가스가 끊기자마자 폐쇄했던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다시 가동하며 시커먼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이보다 더 지독한 위선이 또 있을까요? 저는 백악관 안보회의 테이블에서 유럽 엘리트들의 그 비겁한 눈빛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압도적인 제조 능력을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왜 독일과 프랑스의 무기를 버리고 한국으로 달려왔겠습니까? 전쟁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성능을 발휘하는 무기가 전장에 도착해야 끝나는 겁니다. 유럽산 장비들은 화려한 수식어만 가득할 뿐 정작 필요할 때 부품이 없어서 멈춰서고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싸며 납기는 기약이 없습니다. 폴란드의 국방 관계자가 제게 슬쩍 귀띔하더군요. 독일 무기를 기다리다간 우리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질 판인데 한국은 전화를 걸자마자 배에 실어서 보내주더라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실전의 차이입니다. 유럽이 도덕이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으로 세계 안보 주도권을 쥐려 할 때 한국은 조용히 전 세계 공장과 도크를 장악하며 실질적인 생존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유럽이 한국에 애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산은 배제하라던 그들이 이제는 제발 우리 차례 좀 당겨달라며 서울로 전화를 걸어대고 있습니다. 파리의 외교관들은 서울의 눈치를 살피며 초조하게 발을 구르고
베를린의 관료들은 답장을 기다리며 밤을 새웁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의 제조 유전자가 이제는 유럽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유일한 열쇠가 된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역전의 현장을 보며 전율을 느낍니다. 30년 전 유럽의 낡은 기술이라도 하나 배워보겠다고 가방 하나 들고 독일 공장을 기웃거리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그 서러웠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를 비웃던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는 거꾸로 한국의 공장 문 앞에서 줄을 서 있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방패로 삼으려던 그 추악한 계략, 그리고 한국이 그 함정을 어떻게 기회로 바꾸어 유럽의 콧대를 분질러버렸는지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내막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50년간 칼을 갈아온 한 민족의 지독한 복수극이자 전 세계 안보 지도가 통째로 뒤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사실 유럽이 우리에게 들이밀었던 탄소 국경세나 각종 환경 규제들은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지구 살리기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조업의 근간이 사라진 유럽이 여전히 굴뚝을 돌리며 물건을 만들어내는 한국과 같은 제조 강국들의 손목을 비틀기 위해 고안한 정교한 족쇄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깨끗하게 살 테니 너희도 우리처럼 공장을 멈추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막대한 벌금을 내라는 논리였죠. 하지만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규제라는 파도를 타고 더 높이 도약했습니다. 유럽이 규제 공문을 만들고 있을 때 한국의 연구소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성능은 2배로 뛰어난 차세대 엔진과 소재를 개발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규제를 만들었던 유럽은 정작 에너지 위기가 닥치자 자신들이 금기시했던 석탄 가루를 뒤집어쓰며 연명하고 있고, 한국은 그들이 만든 규제의 벽을 기술력으로 뚫고 들어가 유럽 시장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력의 차이이며 명분만 앞세운 자들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이제 유럽의 오만함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국 무기를 배제하라고 외치던 그 입으로 이제는 한국의 K9 자주포가 아니면 우리 국경을 지킬 방법이 없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으니까요. 저는 CIA 분석관 시절 수많은 나라의 몰락을 지켜보았습니다. 대개 그 시작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오만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 유럽이 딱 그 꼴입니다. 자신들이 여전히 세계의 중심이며 한국은 그저 시키는 대로 물건이나 만들어 바치는 하청업체 정도로 생각하는 그 착각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판은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전 세계 안보체제의 설계자이자 가장 확실한 해결사로 우뚝 섰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터져나왔던 그 비명, 왜 싹 다 한국만 쳐다보고 있느냐는 그 절규는 사실 유럽이 주도하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조종과도 같았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누빌 때 유럽의 관료들은 브런치 카페에서 도덕을 논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참혹한 실력의 격차입니다. 유럽이 자랑하던 레오파르트 전차가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한국의 K 흑표는 시베리아의 설원을 보란듯이 질주하며 전 세계의 시선을 강탈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명분이라는 가면을 쓴 유럽이 어떻게 실력이라는 칼을 든 한국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는지를 말입니다. 30년의 기다림, 그리고 50년의 설계. 대한민국이 준비한 이 거대한 반격의 서막은 이제 겨우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저 로버트 앤더슨이 펜타곤의 비밀 서류를 뒤져 찾아낸 이 소름 끼치는 진실들을 이제 막별로 하나씩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 보이겠습니다. 유럽이 한국에게 내밀었던 그 황당한 조건들이 어떻게 그들의 목을 죄는 올가미로 변했는지, 지금 그 충격적인 반전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럽이 도덕이라는 가면을 쓰고 한국의 손목을 비틀려 할 때 정작 씨는 전혀 다른 곳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영하 40도의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동토의 땅 시베리아와 동유럽의 격전지였습니다. 1막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유럽의 오만함이 어떻게 처참한 절망으로 바뀌었는지, 그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이 지독한 추위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독일산 레오파르트 전차와 프랑스산 첨단 장비들이 위풍당당하게 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연일 명품 무기가 나가신다며 찬사를 보냈죠. 그런데 정작 영하 30도, 40도의 혹한이 닥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싼 유럽산 장비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시커먼 연기만 내뿜으며 제자리에서 멈춰 서버린 겁니다. 연료 계통은 얼어붙었고 첨단이라 자랑하던 전자제어 시스템은 먹통이 됐습니다. 전장의 군인들은 절규했습니다. 이게 무슨 명품이냐, 움직이지도 못하는 고철 덩어리일 뿐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유럽 장교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두가 멈춰선 그 하얀 지옥 속에서 유일하게 굉음을 내뿜으며 눈발을 헤치고 질주하는 괴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장비들이었습니다. 한국산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마치 안방을 누비듯 영하 40도의 설원을 가로질러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유럽의 공학도들이 머리를 싸매고 이 온도에서는 물리적으로 작동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그 현장에서 한국의 철갑 괴물들은 비웃기라도 하듯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 비밀을 풀기 위해 한국의 창원과 울산 공장을 직접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것은 지독할 정도로 철저한 한국인의 생존 유전자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무기를 만들 때 처음부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무더운 여름부터 뼛속까지 시린 겨울까지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의 지형은 그 자체로 거대한 시험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하 40도 환경 챔버에 장비를 쳐넣고 수만 번을 돌려보며 단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 공정을 완성했습니다. 반면 온화한 유럽 기후에서 자란 개발자들은 이런 극한의 공포를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결국 전장에서 고철의 비극을 낳은 것이죠. 더 기가 막힌 건 자동차 시장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유럽 기업들이 우리는 도덕적이다라며 러시아에서 짐을 싸서 나갈 때 그 자리를 탐냈던 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산 자동차들이 파격적인 가격을 앞세워 러시아 시장의 60%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언론들은 한국의 패배, 중국의 승리라고 떠들어댔죠. 하지만 시베리아의 진짜 겨울이 오자마자 판세는 180도 뒤집혔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와 신차들은 겨울도로 한복판에서 문자 그대로 얼음 조각이 됐습니다. 문이 얼어붙어 열리지 않고 배터리는 시동을 거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이건 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플라스틱 가전제품이라며 분노를 터뜨린 겁니다. 이때 러시아 전역에 기이한 열풍이 불었습니다. 제재를 뚫고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들어온 한국 중고차 구하기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중국산 신차를 탈바해야 10년 탄 한국산 중고차를 고쳐 타겠다는 말이 러시아 SNS를 도배했습니다. 영하 40도에서도 일발 시동이 걸리고 어떤 악조건에서도 끝내 굴러가는 한국산의 신뢰가 불멸의 브랜드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과 현대차의 부품은 이제 러시아에서 단순한 공산품이 아닙니다. 제재로 인해 공식 수입이 막히자 오히려 신분의 상징이 됐고 러시아 정부는 한국 제품을 쓰기 위해 스스로 법까지 고쳐가며 병행 수입을 합법화했습니다. 적국으로 지정했으면서도 그 나라 물건 없이는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이구걸에 가까운 굴복, 이게 바로 실력이 만든 국격입니다. 유럽이 자랑하던 제조업의 자존심, 독일의 폭스바겐 공장이 문을 닫고 유럽산 무기들이 고물상을 전전할 때 한국의 공장들은 24시간 풀가동되며 전 세계의 주문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펜타곤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럽은 명분을 얻기 위해 실질적인 생존 능력을 포기했지만 한국은 조용히 전 세계의 실무적 통제권을 장악했다. 실제로 유럽이 한국에 내밀었던 그 황당한 탄소 규제 조건들을 다시 보십시오.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물건을 안 사겠다던 자들이 지금은 에너지 저장 장치와 배터리를 구하지 못해 한국 기업들 앞에 줄을 서서 읍소하고 있습니다. 탄소세로 한국 철강을 압박하려던 손으로 이제는 한국이 만든 LNG 운반선 계약서에 절박하게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그 배가 없으면 자기들은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얼어 죽을 처지니까요. 저는 현장에서 이 역전의 드라마를 지켜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 전 유럽 엔지니어들이 한국 기술자들에게 너희는 평생 우리 뒤나 쫓아올 것이라며 비웃던 그 오만한 웃음이 이제는 제발 우리를 좀 살려달라는 비굴한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서러운 세월 동안 입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장의 불을 끄지 않았고 연구소의 밤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극한의 환경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 지독한 완벽주의가 결국 유럽의 가짜 도덕을 무너뜨리고 실질적인 세계 안보 주도권을 쟁취해낸 겁니다.
이제 이막의 막바지에 이르러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유럽산 장비가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전장에서 퇴출당할 때 한국산은 전 세계가 믿고 쓰는 유일한 생존 보증 수표가 되었습니다. 자칭 선진국이라던 자들의 기술이 멈춰 선 바로 그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행진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땅 위에서의 승리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바다로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 해군마저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 조선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거대한 제국 미국을 탄식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유럽 조선업의 장례식이 어떻게 치러지고 있는지 이어지는 산막에서 그 소름 끼치는 현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주권을 기술로 되찾아오는 장엄한 복수의 역사입니다. 지상과 동토의 땅에서 벌어진 한국산 장비의 압도적인 질주,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더 넓고 거대한 전장인 바다로 돌려보십시오. 이막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유럽 제조업의 몰락은 바다 위에서 그 정점을 찍으며 그야말로 처참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와 독일 등 바다를 지배하던 유럽 조선업의 도크는 이제 차가운 바닷물 대신 시뻘건 녹만 가득한 채 버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자만심에 빠져배는 우리가 제일 잘 만든다며 훈계를 늘어놓는 동안 그들의 기술력은 이미 100년 전 과거에 멈춰버렸습니다. 제가 목격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는 미 해군의 심장부에서 벌어졌습니다. 미 해군성 장관 카를로스 델 토로가 한국의 조선소를 직접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거대한 한국 조선소의 위용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천 톤의 철판이 로봇 용접기에 의해 0.1mm의 오차도 없이 결합되고 거대한 군함이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바다로 내려가는 그 광경을 보며 그는 탄식했습니다. 미국 조선소는 한국보다 100년은 뒤처졌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못 만드는가? 세계 최강 해군의 수장이 한국 조선소 한복판에서 뱉어낸 이 한마디는 전 세계 안보 질서를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제 자국 군함의 정비와 건조를 한국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제국 미국이 자국 안보의 핵심인 군함을 타국에 맡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실력 앞에서는 그 잘난 자존심도 소용없었습니다. 유럽이 우리는 격이 다르다며 한국을 따돌리려 할 때 정작 세계의 주인인 미국은 한국의 손을 잡으며 유럽 조선소들의 사망 선고를 내린 셈입니다. 유럽은 지금 어떤 처지일까요? 한때 바다를 호령하던 그들의 조선소는 이제 관광객이나 태우는 크루즈선이나 간신히 짓는 관광업체로 전락했습니다. 그마저도 기술 부족으로 납기를 맞추지 못해 위약금을 물어내느라 허덕이고 있죠. 특히 독일의 행태는 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캐나다가 60조 원 규모의 거대 잠수함 사업을 발주했을 때 독일은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대신 나토 연대라는 낡은 명분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같은 유럽 동맹이니 성능이 좀 떨어져도 우리 걸 사달라며 돈 보따리를 풀어 저리로 대출해주겠다는 황당한 제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답변은 냉정하고 통쾌했습니다. 우리는 정치가 아니라 바다를 지킬 진짜 요새가 필요하다며 독일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한국의 잠수함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정숙성과 리튬 배터리 기술을 본 캐나다 고위직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기술이 아니라 미래에서 온 무기 같다라고 말이죠. 명분에 매달리던 유럽이 실력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아이러니는 에너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막에서 말씀드린 대로 탄소 규제를 들먹이며 한국을 가스라이팅하던 유럽이 이제는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가스가 끊기자 유럽은 미국과 카타르에서 액화천 연가스 LNG를 들여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스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유일한 이동수단인 고난도 LNG 운반선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영하 163도의 초저온을 견디며 바다를 건너야 하는 이 최첨단 선박은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대한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유럽이 탄소세로 한국을 압박하며 환경을 지켜라고 훈계할 때
한국은 조용히 전 세계 LNG 선의 90% 이상을 수주하며 유럽의 에너지 생존권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이제 유럽 관료들은 낮에는 한국 기업에 규제 공문을 보내고 밤에는 한국 조선소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제발 우리 배 좀 먼저 만들어달라며 흡수하는 처참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손보다 그 칼을 만드는 손이 더 강하다는 진리를 유럽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양의 패권은 이제 설계자가 아닌 제조자에게 넘어갔다. 유럽이 오랫동안 설계자로서 규범을 만들고 세상을 통제하려 했다면 이제는 현실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제조자, 즉 대한민국의 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저는 백악관 안보회의에서 유럽 외교관들이 나누던 비밀 대화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한국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며 공모했지만 정작 자기 나라의 전력망이 멈추고 군함이 녹슬어갈 때 그들이 찾을 수 있는 번호는 서울뿐이었습니다. 명분은 배가 부를 때나 찾는 사치입니다.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유럽에게 남은 것은 오직 실력 있는 한국에 대한 경외감뿐입니다. 이제 산막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명확한 진실을 봅니다. 지상에서 러시아 시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바다에서 미국과 유럽의 안보 생존권을 움켜쥔 대한민국. 한때 원조를 받으며 근근히 살아가던 그 작은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강대국들을 자신의 발 아래 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견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장 비열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 강대국과 한국 사이에서 이간질하며 한국을 자신들의 방패로 삼으려는 추악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것이죠. 과연 대한민국은 이 교묘한 덫을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그리고 전 세계 수장들이 왜 앞다투어 서울로 날아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게 되었는지 그 장엄한 역전극의 결말을 마지막 사막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다와 땅, 그리고 하늘까지 장악한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위세 앞에 유럽은 이제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비열한 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산막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다의 패권이 한국으로 넘어오자 브뤼셀의 밀실에서는 아주 추악한 음모가 진행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한국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은 유럽 엘리트들이 이제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이용해 한국을 자신들의 방패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른바 경제 나토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뭉쳐서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맞서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이기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한국의 방산, 한국의 조선 능력을 유럽의 울타리 안에 가둬두고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기술력을 빌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막아내겠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을 자기들 대신 매를 맞는 총바지로 쓰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그들의 가스라이팅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숙한 나라가 아닙니다. 유럽이 뒤에서 쑥덕거리며 음모를 꾸밀 때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그들보다 열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함께 뭉치자며 손을 내밀 때 한국은 냉정하게 그 손을 뿌리치고 미국과 직접 단판을 지었습니다. 트럼프 측근들이 공개적으로 내뱉은 말을 기억하십시오. 유럽은 징징거리는 낡은 동맹일 뿐이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실질적인 파트너다. 미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낡은 군함을 고치고 차세대 무기를 만들고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를 공급해줄 나라는 전 세계에 오직 한국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럽이 이간질을 시도할 때마다 미국은 오히려 한국 조선소에 정비 자격을 부여하고 한국 방산 기업들과 수십조 원의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을 특급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유럽이 짜놓은 판 위에서 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판을 짜고 그들을 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서울의 풍경을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30년 분석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장엄한 광경입니다. 각국의 국방장관들과 경제수장들이 비공개 일정으로 속속 입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서울로 날아오겠습니까? 제발 우리나라에 먼저 무기를 팔아달라. 우리 원전을 먼저 지어달라. 우리나라에 배터리 공장을 좀 세워달라며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 탄소세니 인권이니 운운하며 한국을 훈계하던 그 오만하던 장관들이 이제는 서울의 호텔 로비에서 한국 관료들의 눈치를 보며 면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역전을 K실리 외교의 완성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들이 붙여주는 지칠 파트너니 나토 협력국이니 하는 빈 껍데기 이름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붙여주는 이름표 뒤에는 항상 희생을 강요하는 청구서가 따라왔음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중동으로, 중앙아시아로, 동남아시아로 뻗어나가며 우리만의 독자적인 황금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유럽이 우리를 방패로 쓰려 할 때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고객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상대를 굴복시키는 능력, 그것이 바로 21세기의 진정한 권력입니다. 반도체 공급을 조절하고 무기 납기일을 조정하며 조선소 도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은 전 세계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유럽이 도덕적 우월감이라는 사치에 빠져 제조업을 내팽개칠 때 우리 부모님 세대가 피땀 흘려 일군 그 공장의 굴뚝들이 이제는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거대한 대포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제가 펜타곤 서류에서 본 마지막 문장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21세기 세계 질서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제조 능력에 의해 결정되며 그 정점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포식자가 서 있다. 포식자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포식자는 오직 선택할 뿐입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던 서러운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대한민국이 세우는 그 긴 줄의 끝에서 자신들의 차례가 오기만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낡은 규범이 침몰하는 그 자리에 대한민국이 설계한 정교하고 강인한 생존의 법칙이 들어섰습니다. 명분보다 실력을, 말보다 실적을 앞세운 우리 민족의 지독한 끈기가 전 세계를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위대한 한국의 시간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찬란한 승리의 실체입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은 이제 세계 안보와 경제의 유일한 정답이 되었습니다.